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의 인생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살의 어머니입니다. 일본 교토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던 그녀는 어느 날 딸에게서 온 짧은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엄마 살려줘, 빨리 돌아와. 단 몇 글자의 문자에 그녀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고 그녀는 그날 밤 바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10,000m 상공의 비행기 안에서 한 승무원이 물 한 잔을 건네며 그녀의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짧은 문장은 그녀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 귀국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공항에 도착해 눈물을 머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날아온 다급한 구조 요청, 기내 냅킨 속에 숨겨진 경고 메시지.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거짓말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드러나는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진짜 살해 샤이가 가장 친밀한 사람의 곁에 조용히 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날 오후 교토의 바람은 고요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원이 내다보이는 툇마루에 앉아 낡았지만 깨끗한 베이지색 울쇼를 어깨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따뜻한 말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붉은 단풍잎 하나가 천천히 정원 흙 위로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정지된 시간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8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한 뒤 저는 교토의 오래된 주택을 빌려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소일거리는 텃밭을 가꾸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화과자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 정도였습니다. 고상한 삶이라 말할 순 없지만 제게는 충분히 평온한 나날이었습니다. 제 유일한 딸 지은이는 제가 이 세상에 남겨둔 단 하나의 미련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늘 저를 두고 냉정하고 까다로운 엄마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는 편이니까요. 38살인 지은이는 박민석이라는 사위와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결혼식 날 저는 술 한 잔을 마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겨지는구나 라고요. 민석은 얌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말씨도 상냥했고 명절이면 잊지 않고 안부 전화를 걸어오곤 했습니다. 지은이 말로는 금융자문가로 일하며 사업 수완도 꽤 좋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잘 몰랐지만 겉보기엔 번듯해 보였지요. 그래서 낯선 번호로 그 문자가 도착했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엎질러진 줄도 몰랐습니다. 엄마 살려줘, 빨리 돌아와.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는 이 짧은 문장에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들려왔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1통, 2통, 10통이 넘도록.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물은 식었고 탁자는 엎질러진 차로 흥건했지만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저는 익숙지 않은 스마트폰 자판을 딱딱한 손가락으로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니 대답 좀 해라. 하지만 메시지는 깊은 바다에 던져진 돌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거대하고 차가운 공포가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지은이는 똑똑하고 독립적인 아이였습니다. 나쁜 소식은 숨기고 좋은 소식만 전하던 아이가 이런 장난을 칠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아주 큰 일이. 저는 입고 있던 편안한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방으로 뛰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켜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서울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대한항공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마치 비현실적인 꿈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은 깊고 푸른 밤하늘에 별들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지만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지은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병이 난 걸까?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도 만난 걸까? 왜 사위인 민석이조차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 저는 휴대전화 속 그 구조 요청 문자를 보고 또 보며 그 짧은 문장에서 어떤 단서라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더 큰 불안뿐이었습니다. 손님 어디 편찮으세요? 따뜻한 물 한 잔 드릴까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저를 불안해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세심해 보이는 한국인 승무원이 허리를 숙인 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최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제 말이 진심이 아님을 눈치챈 듯 했지만 더 묻지 않고 창문에 덮개를 내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좀 쉬세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저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는 10,000m 상공을 순항 중이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 세심한 승무원이 카트를 밀고 음료와 간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 자리로 왔을 때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제 손가락이 컵에 닿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제 손바닥 안에 작게 접힌 차가운 무언가를 살짝 밀어넣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미소를 띤 채 다음 승객에게로 향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주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요 밑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종이 뭉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것은 항공사 로고가 찍힌 냅킨을 찢어 볼펜으로 급하게 쓴 것이었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님을 미행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엔 잘못 쓴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뒤를 돌아보며 저를 쳐다보던 그 승무원의 눈빛, 그 속에 담긴 초조함과 경고는 장난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긴장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관찰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기내를 훑어보았습니다. 제 왼쪽 대각선 뒷좌석에 야구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굳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제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 윤곽 신고 있는 신발, 그리고 불룩하게 튀어나온 주머니 모양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는 척했지만 의자 각도를 조절하며 제가 움직이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거두고 눈을 감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귀국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방에 위험이 도사린 도주로가 되었다는 것을요. 비행기가 드디어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짐을 찾자마자 입국장을 빠져나가는 대신 곧바로 공항 경찰대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과열된 엔진처럼 입을 열면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자 캡처 화면과 쪽지를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로 여기던 그들도 제가 자초지종을 하나하나 설명하자 안색이 변했습니다. 중년의 형사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죠. 하지만 어머님, 침착하게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항 경찰대에서 1시간 넘게 머물며 CCTV를 통해 모자 쓴 남자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놈은 꽤나 용의주도해서 확실한 단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 이렇게 하죠. 젊은 형사가 제안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을 나가세요. 저희가 사복 차림으로 뒤따라 가겠습니다. 놈을 유인할 수 있을지 봅시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공항을 나와서 저는 바로 앞에 있는 택시를 타지 않고 일부러 몇 바퀴를 돈 뒤에야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강남구 한남동으로 가주세요. 저는 딸의 집 주소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를 썼습니다. 택시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감상할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제 눈은 택시 백미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속도로를 탄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은색 국산 세단 한 대가 눈에 띄지 않게 뒤따라 붙었습니다. 그는 100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마치 유령처럼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1시간여를 달려 택시는 올림픽대로를 빠져나와 딸의 집이 있는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택시가 딸이 사는 고급 아파트 입구에 멈춰 서는 순간 골목 입구에서 대기하던 승용차 2대가 갑자기 상향등을 켜며 검은색 추적 차량을 앞뒤로 막아섰습니다. 사복을 입은 건장한 형사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운전석에 있던 남자를 끌어내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시 기사도 놀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형사가 어느새 제 차 창문 옆에 와 있었습니다. 여사님 잡았습니다. 서로 가서 조서 좀 꾸미셔야겠습니다. 근처 강남경찰서에서 저는 그 스토커를 다시 보았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평범한 점퍼 차림에 인상도 흐릿해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 절대 눈에 띄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사실로 끌려가며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린 지 30분쯤 지났을까 형사가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기묘하고도 난처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뭔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요. 저는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저 친구 이름이 강철수인데 사립탐정입니다. 다 자백했어요. 그런데 형사는 적당한 말을 고르는 듯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저 친구를 고용해서 여사님을 미행하라고 시킨 사람이 다름 아닌 따님 이지은 씨랍니다. 이 대답은 스토커가 살인범이라는 말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네. 형사가 조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지은 씨, 본인이 돈을 주고 고용했답니다. 어머니께서 일본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범죄 조직에 타깃이 된 것 같아 불안하니 교토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24시간 미행하며 보호해 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위치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넋이 나간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머리가 도저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나를 보호하려고 사람을 붙였다고, 그리고 저런 황당한 이유를 댔다고. 그럼 그 구조 요청 문자는 또 뭐란 말입니까? 지은이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터질 것 같은 의구심을 안고 경찰관 2명과 함께 딸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고급 아파트. 예전에도 몇 번 와본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이 평온함 아래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안에서 질질 끄는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달칵하고 조금 열렸습니다. 문 뒤에 나타난 사람은 제 사위 박민석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불과 몇 달 못 본 사이에 민석은 생기가 다 빠져나가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항상 단정하던 머리는 기름져 헝클어졌고 비싼 실내복은 구겨진 채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그는 저와 경찰을 보더니 처음엔 극도의 공포를 내비쳤지만 이내 구세주라도 만난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모님. 그가 문을 확 열어젖히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40살 먹은 남자가 경찰들 앞에서 아이처럼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고 탁자 위에는 빈 술병과 배달 음식이 쌓여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현관 맞은편 벽이었습니다. 붉은색 락카로 휘갈겨 쓴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돈 갚아라 목숨 내놓기 싫으면. 불길한 예감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은 민석은 저와 경찰에게 횡설수설하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전혀 다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지은이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했던 지은이가 언젠가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졌다는 겁니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늪에 빠져 부부의 전 재산을 날렸고 급기야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서 문 앞에 페인트를 뿌리고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지은이가
집에 남은 현금이랑 폐물까지 싹 다 챙겨서 도박장에서 만난 젊은 남자랑 도망갔어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편지도 남겼어요. 장모님과 저한테 미안하다고 찾지 말라고요. 종이를 받아보니 지은이의 필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글씨에 힘이 없고 흐릿해 보였습니다. 평소에 단단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남이랑 도망갔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 걱정하실까봐 숨기려고 했어요. 돈도 다 가져가고 빚더미만 남겨놔서 저도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럼 날 미행한 사람은 뭐냐? 제가 물었습니다. 민석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건 분명 지은이가 시킨 걸 겁니다. 장모님이 오실 걸 알고 이 사실을 들킬까봐 감시하려 했던 거예요. 어쩌면 장모님이 언제 도착하는지 파악해서 미리 도망치려고 했겠죠.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짜 구조 요청 동선 파악을 위한 미행 잠적. 모든 것이 설명되는 듯했습니다. 저는 순간 그 말을 믿을 뻔했습니다. 민석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저도 지은이 아끼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변했어요. 피곤하실 텐데 방 정리해 드릴게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물컵은 받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 지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믿음과 의심이 반반씩 소용돌이쳤습니다. 경찰은 민석의 진술을 듣고 현장 사진을 찍은 뒤 일단 가정불화 및 가출 사건으로 처리하고 지은이를 실종자로 등록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거실에는 저와 민석, 그리고 죽음 같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지은이 방 좀 둘러보고 정리 좀 해줘야겠다. 네네 그러세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 역시 난장판이었습니다. 옷가지가 널려 있고 화장품이 굴러다니는 모습은 마치 여자가 급하게 짐을 싸서 도망친 흔적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옷을 하나하나 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반쯤 열린 옷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의 옷들은 대부분 깔끔한 정장과 셔츠로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옷장 안쪽을 더듬던 제 손에 이질적인 질감의 천이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가방이었습니다. 지은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핫핑크색에 스팽글이 달린 유흥업소 여성이 들 법한 싸구려 숄더백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결벽증이 있어서 검정이나 회색의 심플한 가방만 듭니다. 이런 요란한 물건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원색의 야한 속옷 몇 벌과 싸구려 향수 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독한 향은 절대 지은이의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구 물건이지? 민석은 지은이가 내연남과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방은 이 방에 제3의 여자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거실 쪽을 보았습니다. 민석이 했던 모든 말이 거품처럼 터져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원래의 자리에 돌려놓고 아무것도 못 본 척 방을 나왔습니다. 민석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제가 나오자마자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방이 너무 엉망이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엉망이더구나. 제 마음속은 혼란이 아니라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짜 엉망인 건 방이 아니라 이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관찰하겠다고 남았지만 사실은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석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본성까지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은이는 그런 향수를 쓰지 않고 그런 가방을 들지 않으며 아무리 위험해도 제게 연락을 끊을 아이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습니다. 새벽 6시 30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침대에서 튕기듯 일어나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하실 살려줘. 이 6글자는 밤의 어둠을 찢는 번개와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내 어디냐고 안전하냐고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수갑 쇠사슬, 어두운 방 공포에 질린 딸의 눈.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멈췄습니다. 증거도 정확한 위치도 없이 경찰에 가면 기껏해야 탐문 수사 정도에 그칠 뿐입니다. 하지만 제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씨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 살 때 친하게 지내던 이웃으로 의리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작은 흥신소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장씨, 나 영자예요. 급한 부탁이 있어요. 돈은 얼마든 상관없어요. 우리 딸이 위험해요. 1시간도 채 안 되어 저는 장씨 아들의 흥신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장동욱 소장은 40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직원 몇 명 붙여서 24시간 교대로 감시하겠습니다. 뭘 알아봐 드릴까요? 내 사위 박민석이야. 저는 사진을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이놈이 어딜 가고 누굴 만나고 어디에 멈추는지 낱낱이 알아봐줘. 그날부터 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민석 앞에서 딸 소식을 기다리며 근심에 찬 장모를 연기했고 밤에는 방에서 스탠드 불빛 아래 탐정이 보내온 사진과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민석의 일상은 겉보기엔 정상적이었습니다. 매일 강남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점심 먹고 저녁엔 접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탐정은 곧 기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퇴근 후 민석은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천호동의 한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시장 외곽에 차를 세우고 혼자서 생선 비린내와 호객 소리가 가득한 시장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항상 같았습니다. 시장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구석에 있는 황소 정육점. 사진 속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민석이 험상궂은 인상에 문신이 가득한 정육점 주인 일명 황소와 은밀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비굴할 정도로 웃음을 흘리며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금융 전문가와 정육점 주인,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때 탐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 정육점 주인 황소라고 불리는데 불법 대부업체 해결사 노릇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뒤처리 전문이라고요. 뒤처리 머리카락이 쭈뼛 섰습니다. 계속 감시해 황소라는 놈도 같이. 다음 날 더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황소는 장사를 마치면 하얀 스티로폼 보온 상자를 들고 시장 근처의 낡은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허름한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습하고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실로 들어가 30분쯤 머물다가 빈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하실? 지은이의 두 번째 구조 요청 문자가 뇌리에서 폭발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저 황소라는 놈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노인인 제가 덤벼봤자 딸도 구하지 못하고 다 죽을 뿐입니다. 저는 흥신소에서 찍은 모든 사진과 영상 민석과 황소일, 거래 장면 황소가 지하실을 드나드는 기록을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종이 쪽지 한 장 든 불안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USB를 형사의 책상 위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형사님,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 이지은이 납치됐어요. 장소는 천호동 시장 근처 낡은 상가 지하실입니다. 주범은 내 사위 박민석이고 공범은 정육점 주인 황소예요.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형사는 USB 내용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경찰은 드디어 제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새벽을 틈탄 급습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저는 경찰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형사들과 함께 그 상가 건물 근처에 잠복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소가 그 하얀 보온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가 지하실 입구로 다가가 열쇠를 꺼내는 순간 경찰이다 꼼짝마. 매복해 있던 형사들이 맹수처럼 덮쳤습니다. 황소는 혼비백산하여 상자를 떨어뜨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지하실은 콘크리트 벽에 물이 스며들어 있었고 썩은 냄새와 지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 철문에는 자물쇠가 3개나 채워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문 뜯어 전동 절단기가 요란한 소리를 냈고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평 남짓한 곰팡이 핀 방. 구석에 더러운 매트리스 위에 내 딸 지은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발목은 굵은 쇠사슬로 파이프에 묶여 있었고 입은 회색 청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깔끔하던 아이가 넝마 같은 티셔츠 한 장만 걸친 채 뼈만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저를 본 지은이의 죽어가던 눈동자에 처절한 생명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 낼 뿐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저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딸에게 달려가 그 차가운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딸, 내 자랑스러운 딸을 짐승처럼 가둬두다니. 형사가 테이프를 뜯어내자 지은이는 쉰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엄마 왔어. 집에 가자. 구급대원들이 들어오고 지은이는 제 품에 안겨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지은이는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박과 빚 외도는 모두 사위 박민석의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이미 파산 상태였고 회사는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는 내연녀에게 빠져 돈을 탕진하고 사채까지 썼습니다. 지은이가 우연히 고액 생명보험 증서를 발견하면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수령이는 박민석 사망 보험금은 10억이 넘었습니다.
지은이가 이혼을 준비하자 민석이 선수를 친 겁니다. 물에 약을 타서 지은이를 기절시키고 황소에게 넘겨 감금했습니다. 며칠 뒤 실종 신고를 하고 결국엔 살해해서 보험금을 탈 계획이었던 겁니다. 지은이는 잡혀가기 직전 제가 예전에 사준 구형 폴더폰 효도폰을 몰래 몸에 숨겼습니다. 지하실에는 신호가 거의 잡히지 않았지만 환기구 틈새로 팔을 뻗어 수천 번 문자를 보낸 끝에 기적적으로 제게 닿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석에게 들키는 바람에 스마트폰을 뺏겼고 민석은 그 문자를 보고 역으로 저를 감시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경찰은 즉시 박민석을 지명수배했습니다. 그는 이미 낌새를 채고 잠적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위조 여권으로 동남아로 출국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와 지은이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항공사에 연락해 저를 도와준 그 승무원 최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사복을 입은 그녀는 평범한 이웃집 아가씨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녀의 쪽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저녁 8시 50분 출국장.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박민석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위조 여권을 내밀고 통과하려는 순간 형사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박민석 당신을 살인미수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한다. 바닥에 깔린 민석이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아 감옥 가서도 가만 안 둬. 내가 나가면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평생 공포 속에 살게 해줄게. 그는 악귀처럼 소리를 지르며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몇 달 뒤 박민석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죽어서도 괴롭히겠다는 그의 마지막 말은 저주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교토로 가자. 한국은 위험해. 놈의 잔당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는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교토의 돌담길을 걸으며 저는 바람에 날리는 지은이의 머리카락을 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돈, 신뢰, 시간. 하지만 서로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매일 뉴스를 봅니다. 출소 후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의 이야기를요. 민석이 20년 뒤에 나오면 환갑이겠지만 저는 방심하지 않을 겁니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변호사와 상의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서류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옥에서 딸을 구해낸 엄마입니다. 놈이 다시 나타난다면 그때는 제가 먼저 놈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동화가 아닙니다. 아기는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정말 새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더 독한 복수심을 품게 될까요? 지금까지 김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